잃어버렸다. 자, 이 생태계가 이제 생물적인 요인, 생물이라는 건 동물과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물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생물들, 적인 요인하고 비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 같은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는 거야. 이 광합성하고 있는 애들을 먹어가지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소비자가 되겠고, 그리고 그 초식동물을 먹는 또 육식동물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한다? 소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들을 분해해서 다시 토양으로 돌려보내주는, 환경으로 돌려보내주는 애들이 분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세 가지가 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 빛이나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비생물적 요인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 특히 이제 빛. 빛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빛에 의해서 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온도에 의해서 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빛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세기. 어, 빛도 센 빛이 있고 약한 빛이 있거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장. 어, 파장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짧은 게 있고 빛의 파장이 긴 게 있거든. 어, 짧은 빛은 에너지가 이게 파장이라는 게 뭐예요? 요 한 파의 길이 요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잖아. 요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파장과 에너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큰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서 파장이 짧은 빛, 즉 에너지가 큰 빛은 무슨 색 파장이었지? 바로 파란색. 파란색 파장이 에너지가 더 큰 빛이고 붉은색 계열, 붉은색 빛의 파장이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빛 바깥쪽에 있는 빛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잖아. 자외선이 강한 빛이죠. 근데 붉은색 파장의 이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잖아. 적외선 파장이 길어서 약한 빛이고 자외선 파장이 짧아서 강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파장이 강한 빛은 바다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요. 자, 세 번째, 일조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해가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서 가는 일조 시간이 길잖아. 그렇죠?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영향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빛의 세기인데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잎사귀들이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 강한 빛을 이용해서 요 울타리 조직이라는 데에서 광합성을 할 거거든. 울타리 조직에 이 엽록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는 잎사귀는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잎사귀가 두꺼운 애들은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이구나. 잎사귀가 얇은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얇은 애들은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강한 빛과 약한 빛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두께가 달라진다.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하는 애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있어서 나무 아래쪽에 자라는 애들은 아주 얇은 풀들이 자라잖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같은 식물에서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잎은 이렇게 두껍게 발달한다. 이해되죠? 이게 뭐와 관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잎사귀에 이런 그림을 주고 나서, 야, 이거는 뭐와 관련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빛의 세기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적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잎사귀의 두께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뭐다? 빛의 세기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어? 야,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건데, 바로 빛의 파장이거든, 파장.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빛의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지? 파장이 짧은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냐면 이런 초록색 빛이 파장이 짧다, 아니, 파란색 빛이 파장이 짧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 파장이 짧은 빛은 청색, 또 청색광은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니까 이 물속을 파고 침투하는 능력이 세단 말이지. 그래서 이 햇빛에는 적색, 황색, 청색,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색광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파장이 긴 빛은 빨간색 빛이란 말이야. 이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깊이 침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닷속에 얕은 곳까지만 침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청색광은 파장이 짧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깊은 바다까지 침투한다. 적색광은 파장이 길다. 그래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얕은 바다까지만 침투를 한다. 자, 이때 이렇게 녹조류들 있잖아. 녹조류라는 건 뭐냐면 잎이 녹색인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책을 몇 쪽을 하고 있는 거냐면 237쪽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녹조류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 중에서 녹색인 음식이 뭐가 있어? 파래라고 들어봤어요? 파래? 굉장히 비싼 김이야. 김처럼 생겼는데 김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김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파래거든. 파래김이라고 하고 되게 비싸요. 어. 그래서 파래 같은 애들이 이런 녹조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홍조류에 들어가는 건 요 홍조류 붉은색 계열의 바다 식물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 얘들 어떤 것들이 있겠나? 채팅창에 누가 말 걸었어요? 아, 오케이. 예승이? 예승이 출결 확인했습니다. 몇 쓴 거야? 어,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홍조류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김을 보면은 사실은 좀 약간 붉은 빛이 돌잖아. 그래서 김 같은 애들이 우리가 홍조류에 들어가는 거고 파래 같은 애들이 녹조류에 들어가는 건데 자, 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였지? 햇빛이 와가지고 햇빛에서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럼 걔가 녹색이라는 거는 어떤 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녹색 빛을 반사한다는 거야. 자, 녹색 빛을 반사한다는 건 나머지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얘는 겉으로 보이는 색의 반대, 보색이 되는 걸 흡수해서 사용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녹조류가 무슨 빛을 흡수하는 애들이냐면 얘가 붉은색 계열의 적색광을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물론 암기가 필수긴 한데 일단 이해를 하고 암기하자는 거지. 자, 다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빛의 파장이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 청색광이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그거의 반대, 모색을 가지고 있는 홍조류가 바로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요 얕은 곳에 사는 애들은 녹조류인데 녹조류가 사용하는 빛은 어떤 애들이다? 적색광이다. 어, 서로 반대되는 빛을 이용한다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거에 반대되는 빛.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뭐다? 파장에 따라서, 바다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빛의 파장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일조 시간. 뭐 요거는 드물게 나오는 건데, 식물이 꽃피고, 동물의 생식, 이런 것들이 코스모스라는 꽃이 있거든요. 코스모스라는 꽃은 우리가 항상 가을에 꽃이 피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일조 시간이 짧아졌을 때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일조 시간과 꽃 피는 개화 시간이 개화되는 것이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예시가 있다는 거야. 되겠어요? 이게 뭐다? 빛과 생물. 자, 빛은 세 가지가 있어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빛의 일조 시간.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일조 시간을 보게 되면 북꽃이라는 식물은 최소한 16시간의 낮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고, 음, 단일 식물이라 그래서 밤이 길어야, 낮이 짧을 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고,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다. 이건 뭐야? 빛의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음, 알겠어요? 네. 되겠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어? 자, 생물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다? 온도가 있다, 온도. 음. 그래서 온도는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여울을 예를 들 건데, 지금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온도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 북극여우. 자, 북극여우는 지금 온도가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 온도가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열 발산을 적게 해야 돼. 열 발산을 적게 하려면 온도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은 열에 방출되는 거를 어떻게 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요. 열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단위 부피당 면적. 자, 부피당 면적. 이거 우리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와도 일맥상통했고, 우리 소장에 소화를 할 때 융터라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면적을 늘려야 흡수가 잘 일어나고 열 방출도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피당 표면적. 요게 커지면은 방출이 많아지는 거고, 요걸 작게 하면은 방출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당 표면적을 작게 해야 북극여우는 유리하단 말이야. 추우니까. 방출을 안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집은 커야 돼, 일단. 그게 왜냐면 부피당이기 때문에 그래. 부피당. 몸집이 커지면 얘가 갖고 있는 부피당 표면적은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말단에 있는 귀나 꼬리 있죠. 이런 것들이 말단은 좀 작게 발달을 해야 열 발산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사막여우는 반대로 몸집이 상당히 작죠. 작고 요 말단, 귀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얘는 왜 그럴까? 바로 똑같아. 부피랑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열을 밖으로 잘 발산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쪽은 사막은 기온이 높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여우가 생김새가 달라졌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물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잖아. 자, 식물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 근데 모든 나무가 낙엽이 지는 게 아니거든. 그걸 낙엽이 지는 애들 낙엽수라 그래. 낙엽수는 단풍이 들어요. 가을이 되면은.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드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광합성을 해야지 녹색인 거잖아. 녹색이 피어야 광합성 하는 건데, 나 이제 광합성 하는 것보다 그냥 잎을 떨어뜨리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추운 겨울이 되면. 왜냐면 이제 잎에서 증산작용을 막 하면서 나무에서 증산작용도 하고 광합성도 하면은 얘들이 막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증발시키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어 죽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차라리 이 잎을 떨어뜨린다고. 그걸 낙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떨어질 낙자잖아. 잎사귀 엽이야. 그래서 낙엽이라는 건 떨어지는 잎사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작나무 같은 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잎사귀가 넓은 애들은 다 떨어뜨려요. 겨울이 되면. 그치? 어. 떨어뜨리는 이유는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상록수라 그래서 동백나무 같은 애들, 겨울철에 제주도 가면은 이런 동백나무 숲이 있거든. 아직도 눈이 있는데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잎이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신기하지. 얘들은 근데 특이한 게 이 잎을 보면은 매끈매끈해. 요 잎이 매끈매끈해요. 표면이 반들반들해. 그 반들반들한 게 뭐냐면 수분 방지를 줄이고 추운 곳에서 이 자기가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클층이라고 하거든.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해가지고 겨울철을 난다. 이게 바로 온도와 동물, 식물의 적응이다. 자, 그 다음 물. 세 번째, 물. 동물이 우리가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충류가 비닐을 덮여 있고. 자, 식물. 육상 식물들은 우리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물에 사는 식물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수련이나 연꽃들은 물 위에 떠 있잖아. 떠 있을 수 있는 게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통기 조직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식물들도 이 물에 적응하고 있다.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자, 토양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빛과 온도가 중요해. 빛과 온도.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0쪽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세요. 오투 문제집 240쪽에 5번. 자, 어렵지 않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 비생물적 요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환경적인 요소라고 그랬고, 생물적인 요인은 바로 생물들이다. 동식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환경적인 요인에 5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있었고, 음, 빛, 온도, 물,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공기. 자, 토양과 공기 여러분 뭐 읽어보라 한 거고, 중요한 건 이 빛과 온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 자, 그렇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 한번 풀어보세요. 뚜루루.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렇지. 기억은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 맞잖아? 그렇지? 맞고. 자, 가을에, 니은, 가을에 느티나무가 낙엽이 지고, 자, 느티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인 요인이에요? 비생물적인 요인이에요? 이 나무 자체는 생물적인 요인이잖아. 그치? 음. 그런데 얘들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지? 무슨 요소 때문에? 온도 때문에. 자, 그럼 얘들이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온도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다. 자, 디귿과 리을은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볼게요. 아까 잎사귀 나왔다. 딱 이 그림이 나왔다. 이 그림이 딱 나왔어. 그럼 우리 뭘 떠올려야 돼? 너는 빛이구나. 자, 빛 중에서도 빛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뭐 있었어? 첫 번째 뭐 있었죠? 빛의 색이 있었고, 두 번째 빛의 파장이 있었고, 자, 세 번째 뭐 있었어요? 빛의 일조 시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잎사귀 두께는 뭐예요? 빛의 색이다. 요걸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7번 답 나왔지? 뭐예요? 3번이잖아. 맞지? 오케이. 자, 8번. 자, 볼게요. 가는 더 강한 빛을 받는다. 어때? 자,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두껍게 발달한다고 했죠. 얼마나 쉬워. 그 다음. 가는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했다. 자, 울타리 조직이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랬죠? 어때? 맞지? 얼마나 쉬워? 이것보다 쉽나? 오케이. 자, 가 같은 애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나무의 위쪽에 위치해요? 아래쪽에 위치해요? 더 위쪽에 위치해야 되겠지? 따라서 기억, 니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치? 자, 9번 중요하지? 자, 9번 문제 볼게. 따라란. 자, 문제 안 읽어도 돼야 돼. 자, 이 그림 딱 나왔어. 그럼 이거는 어떤 요소, 5가지의 요소, 빛, 온도, 물, 등등등등 중에서 어떤 요소예요? 써봐요. 자, 얘는 빛의 뭐예요? 빛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거야? 땡땡.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빛의 뭐예요? 우리 함께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뭐야 이거?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나 갑자기 불안했잖아.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근데 목소리 안 들리는 줄 지금 잠깐 확인한 거야.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힘들어. 자, 되죠? 뭐다? 파장이다, 파장. 자, 녹조류가 사용하는 파장은 무슨 파장? 적색광이다. 홍조류가 사용하는 파장은 무슨 파장? 청색광이다. 그랬지,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보고 문제 풀면 할 수 있겠죠. 자, 청색광이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자, 녹조류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죠. 자,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분포가 파장과 관련이 있다. 얼마나 쉬워, 그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 거야. 자, 10번. 자, 여우 나왔다. 여우. 자, 여우 나오면 우리 딱 뭐 떠올려야 됩니까? 자, 뭐 떠올려야 돼? 두 글자. 땡땡 떠올라야 돼. 비생물적인 요인. 뭐예요? 뭐가 영향 주는 거 써봐. 땡땡. 여우 나왔다. 뭡니까?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뭐예요? 그렇지. 효리나, 예승아, 다혜야. 그렇지. 정은아, 정연아. 잘했어요. 온도죠, 온도. 온도.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사막여우는 열 발산을 잘하기 위해서, 북극여우는 열 발산을 안 하기 위해서. 자, 이들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건 뭐예요? 부, 부피당, 뭐야? 표면적.
자, 부피당 표면적이 크면은 발산을 잘하는 거고, 작으면은 발산을 안 하는 거였죠. 자, 부피당 표면적이 중요한 거야. 자, 보게 되면, 간은 몸집이 작아서 부피당 열 손실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아야지, 그치? 간은 말단부가 커서 열을 방출하는데 유리하게 적응했다. 어때요? 맞죠? 나는 가보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다? 맞죠? 알겠지?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244쪽을 봅니다. 자, 이건 생태계 평형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먹이 사슬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자, 먹이 사슬이 있는데, 이렇게 생산자라고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요? 녹말 같은 영양분을 만들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광합성할 수 없는 애들, 동물들은 그걸 소비자라고 하는 거야. 이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먹어서 양분을 보충하는 거거든. 그때 처음 생산자를 먹는 애들을 우리는 1차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비나 송충이, 다람쥐, 토끼, 쥐 이런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하고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우리는 무슨 소비자라고 하냐면 2차 소비자라고 그래.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는 애들은 이렇게 앞 단계에 있는 애들을 먹음으로써 내 양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걔네들을 또 먹는 애들을 3차 소비자라고 하고 더 이상 나를 먹지 못하는 애들이다. 그럼 내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야. 독수리 같은 애들. 그래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섞여서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걸 먹이 그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때 이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개체수도 보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로 갈수록 개체수가 어떻겠어? 건강한 영양 단계, 안정된 생태계.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당연히 윗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야 되겠지. 생물 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에너지. 에너지가 중요한데, 에너지도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식물이 이렇게 280의 에너지를 만들었어. 근데 1차 소비자가 얘를 먹었어. 그럼 1차 소비자도 280이다. 그 28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기가 뭐 열매도 만들고 크기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 에너지의 남은 부분을 먹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1차 소비자도 또 살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방출하고 남은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무조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손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된 걸 제외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감소한다. 그게 바로 뭐다? 에너지 피라미드.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246쪽. 자, 여기도 뭐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 자연재해나 인간이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 도시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 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당연한 도덕책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혼자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 되겠죠? 되겠지? 우리 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남겨놔도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254쪽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해볼 파트예요. 오늘. 자, 첫 번째 보면 지구 온난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복사 평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다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왜냐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나도 이제 밖으로 열을 방출하거든. 그때 이렇게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량이 같아져서 온도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평이라고 하는 거야.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어. 음, 그런 걸 우리가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왜 더 이상 열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이 같은 상태. 요거를 복사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열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거든. 열이 그냥 빠져나가는 걸 복사라고 하는데 그게 평형을 이뤘다. 복사평이라 하는 거죠. 그때 지구에는 이런 대기층이 있잖아. 요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온다 했을 때 대기가 밖으로 튕겨내고 그다음에 지표에 도달했던 태양빛이 밖으로 우주로 튕겨내는 게 30이에요. 그럼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70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룬다는 건 지구도 우주로 다시 70을 내보내는 걸 말해요. 그때 요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지구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내보내는 것 중에서 일부가 공기에 흡수가 되거든? 요 흡수가 돼서 지구를 데우는 데 쓰여. 요게 얼마냐면 30이 쓰여요. 그러면 우리는 요 70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30을 대기가 먹기 위해서 지구 자체에서 내보내야 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바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요 30이라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고 요걸 우리가 무슨 효과?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고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하단 말이야. 온실 효과 있기 때문에 지구에 우리 인간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어.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아까 이거 대기라 그랬잖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 대기들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 자, 그다음에 CH4, 메테인. 그다음에 오존. 그다음에 수증기도 온실 효과이긴 해요. 온실 기체이긴 해.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기 중에 얘가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온실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됐다. 온실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온난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이 온실 효과가 극대화가 된 걸 지구 온난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실 기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온실 기체는 이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등등등이 바로 온실 기체가 되는 거고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음. 그래서 지구에서도 굉장히 이런 환경변 대처하기 위해서 협약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기 97년도에 교토 의정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 이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어,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같이 함께 전 지구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지구 온난화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기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사막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거를 선생님이 오늘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엘니뇨, 라니냐 같은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거든.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까지 오늘 공부하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대기 대순환이 있어. 대기 대순환이 뭐냐? 먼저 대기의 대순환. 이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태양빛이 이렇게 지구로 오고 있어. 그러면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적도 부근이지. 그럼 적도 부근에 있는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위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한 공기는 어디로 가냐면 극지방으로 가겠지. 극지방으로 가다가 식은 공기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아래로 떨어져요. 이 떨어진 공기는 순환 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대기가 하나의 순환이 되겠지.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남극 쪽으로 가서 식어서 떨어지고 떨어진 공기가 다시 또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요런 거대한 순환 고리가 나와야 돼. 이런 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야. 돌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하니까 얘들이 빨리 식어. 빨리 식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던 애들이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 정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게 지역이 있을 때 얘들이 적도 지방에서 올라가던 기체가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서 저 극지방까지 못 가고 빨리 식으면서 여기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겠어? 떨어지면서 이런 순환고리를 하나 만들어. 그렇겠지? 자, 그러면서 이 위쪽에는 떨어지는 공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공기도 함께 떨어져요. 음,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반대쪽에 순환고리를 만들어요. 되죠? 어.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차가우니까 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차가운 공기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떨어진 공기가 다시 올라가고 이 올라간 공기가 다시 극지방으로 가는 이런 세 가지의 순환고리를 만들게 돼. 어. 그래서 이때 요 아래쪽에 있는 순환을 우리가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 헤들리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헤들리 순환 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페렐 순환 제일 위에를 극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라고 해요. 자, 적도 지방이 가장 면적이 넓잖아. 글씨가 가장 많아. 헤들리 그다음에 중간 페렐 극 하나.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면적하고 비례하는 글씨잖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편하겠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자, 기억을 해주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자, 해주시고 되겠어요? 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지구에 있는 이 물과 공기는 공기에 영향을 주는 건 어디에 있는 순환에 영향을 주냐면 자, 헤들리 순환에서 요 아래쪽에 지구의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공기의 흐름이 지상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해수에게 영향을 주는 바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페레르 순환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애가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극순환에서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애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적도 지방에서는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공기가 존재하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위로 올라가는 극지방으로 올라가는 공기가 존재하고 사실 극지방에서는 대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남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반대로 되기 때문에 남쪽은 이런 애가 만들어지고 중위도 지방은 반대에 다시 극지방은 다시 위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바람도 휘어요. 휘어서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 바람은 그거에 관성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휘게 돼. 내가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얘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이 순환고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적도, 30도, 60도, 적도 지역이 있고 30도 지역이 있고 60도 지역이 있고 90도 지역이 있다. 자, 우리가 사는 북반구만 볼게요. 그럼 어떤 바람이 생기냐면 요 0에 30도에서는 내려오는 바람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지구가 다전하기 때문에. 30도에서 60도에서는 올라가는 바람이 이렇게 휘어. 60에서 90도에서는 다시 내려오는 바람이 이렇게 휘어요. 그렇겠지? 그때 요 아래쪽에 불고 있는 요런 모양의 바람, 요런 모양의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역풍이다 라고 이야기해. 왜 무역풍이라고 하냐면 예전에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할 때 배들이 이용한 바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역풍. 자, 그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요렇게 부는 바람, 우리나라 속해 있는 곳이죠. 자, 이게 바로 편서풍이에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극지방에 있는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동풍인데 극쪽에서 부는 동풍이다 그래서 극동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바람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종합한 그림이 바로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대기 대순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대기 대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는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왜 이런 게 일어나냐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지구의 자전.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세 개의 순환 세포를 만드는데,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때 그것 때문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 바람의 그림까지? 그러면 이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이 이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흐름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림이죠. 0에서 30도 지역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북동 무역풍이 부는 거야. 무역풍이 부니까 여기와 0에서 30도 사이, 요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부는 거냐면 요렇게 바람이 요렇게 불어가니까 해류가 요런 이 무역풍의 바람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적도 지방의 근처에 있는 해류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생기는 것이고, 얘가 이제 육지를 만나면 이렇게 위로 돌아서 순환을 하는 게 바로 태평양에서의 해류의 순환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닷물에 영향을 받는 거고,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 찬 거를 한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때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를 눈여겨볼 거예요, 우리.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태평양이고 태평양 중에서 바로 왼쪽이 이제 여기 영도, 적도에 가까운 부분이고 영도예요. 영도. 그리고 이 위쪽이 30도죠.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여기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류가 흐르죠. 이 해류의 이름이 뭡니까? 적도의 북쪽에 흐르는 해류다. 북쪽도 해류예요. 되겠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북동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지.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그림을 그대로 보고 오른쪽 페이지로 옵니다. 자, 요 그림이 나올 거야. 봤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위도가 0도인 거예요. 0도. 0도인 적에서 아까 어떤 바람이 분다고 그랬지? 이렇게 부는 바람 분다고 그랬죠? 무슨 바람? 무역풍이 분다고 그랬죠? 자, 무역풍이 부는 거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이때 여기에 오른쪽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 남아메리카란 말이야. 미국과 멕시코, 남아메리카. 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이 바로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야? 태평양이야. 자, 가운데가 태평양인데, 자, 태평양의 왼쪽이 바로 무슨 태평양이 되겠어?
서쪽이 되겠죠. 태평양 서쪽.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여기 서해 바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서태평양. 근데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동태평양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왼쪽을 무슨 태평양? 서태평양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동태평양이다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럼 평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이 따뜻한 바닷물이 어디로 가요? 요 왼쪽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바닷물 이동하면 공기가 그 따뜻한 바닷물 쪽에서 만들어지는 공기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단 말이야. 그럼 따뜻한 공기는 상승해, 하강해? 상승하지.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기가 어떻게 한다? 상승한다. 자,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지.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면 뭐가 내리죠? 그렇지. 비가 내려요. 되겠어? 자, 평상시, 평상시에는 어떤 날씨냐면 바로 무역풍이 불어가 적당히 불어서 이 따뜻한 난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서태평양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서 요 오른쪽에 다시 볼게요. 남아메리카 쪽을 볼게. 동태평양 쪽을 볼게. 그럼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난류가 지금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바닷물 밑에 있는 요 차가운 물 있죠. 차가운 해수가 거길 메꾸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태평양 지역은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요? 차갑단 말이지. 자, 바닷물이 차가우면 영양분도 많고 물고기도 되게 많아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물고기가 그걸 먹으러 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쪽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되겠어? 이게 평상시야. 될까요? 자, 그러면 엘니뇨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봤지만 이 엘니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엘니뇨는 쉽게 말하면 아까 무역풍이 분다고 그랬잖아, 적도 지역에. 그쵸?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자, 아까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못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평양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야 되는데 힘이 약해서 못 밀어주네?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게 차이예요. 모든 차이는 여기서 생기는 거야. 무역풍의 약화에 생긴다. 자, 그러면 오히려 동태평양 지역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내려요? 많은 비가 내린단 말이야. 자, 비가 안 내리던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바로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홍수가 났어요. 야, 갑자기 미쳤다 날씨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게 바로 엘니뇨예요. 어디가? 동태평양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이요. 그러면서 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와. 좋은 어장도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 죽겠네.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엘니뇨. 자, 그러면 서태평양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기의 순환이 반대가 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자,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는 건 구름이 사라지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가 고기압이 되면서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구름이 사라진다는 건 맑은 날씨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얘들한테는 맑은 날씨가 지나쳐. 바로 뭐냐? 비가 안 내려. 가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가뭄이 오고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가 나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엘니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니뇨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약화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요. 자, 요거 엘니뇨의 반대가 뭐냐면 라니냐야. 라니냐는 뭐냐면 오히려 무역풍이 더 평상시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으로 더 잘 미는 거야. 오메 평상시보다 더 잘 밀어. 더 잘 밀으니까 더 뜨거워. 더 뜨거우니까는 구름이 더 크게 만들어져. 그러니까는 비가 더 많이 와. 미쳤어.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서태평양 쪽에서 홍수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비가 엄청 내려요. 폭우와 홍수가 되는 거. 어, 이런 걸 우리가 라니냐라고 하는 거야. 무역풍이 강화된 거예요. 음.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얘들은 하강기류가 더 세지는 거야. 동태평양 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가뭄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따뜻한 난류가 이동을 잘했기 때문에 차가운 에서는 더 많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차이야. 자, 이거를 정말 장황하게 모든 책과 문제집에는 이런 식으로 다 글씨를 써서 외우게끔 되어 있어요. 미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평상시. 근데 선생님 유튜브에서도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 영상이 가장 잘 팔려. 불티나게 팔려. 2학기 되면 또 이게 나의 또 주 수익원이 될 거야. 어, 막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엘니뇨 라니냐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평상시에는 이 무역풍 이동하는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다.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지는. 선생님, 저 엘니뇨가 약한 건지 라니뇨가 강한 건지 그것도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런 사람은 엘니뇨는 약화, 라니냐는 강화잖아. 자, 엘약, 이응 이렇게 기억하세요. 엘니뇨는 약화됐다. 자, 이것만 해도 안 까먹을 걸. 음, 그러면 라니냐는 강화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잘했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62쪽에 15번. 이 문제 한번 봐봐.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엘니뇨 발생하는 때와 평상시에서의 흐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엘니뇨는 아까 뭐라고? 약화, 강화? 약화. 무역풍이 약화된 거라고 그랬죠? 자, 무역풍이 약화됐으면은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잘 이동을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간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자, 요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바로 엘니뇨구나. 가는 잘 가고 있네. 평상시구나. 이렇게 일단 쓰는 거야, 찾는 거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 자, 평상시에는 왼쪽이 따뜻해지니까 여기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끝. 자, 엘니뇨는 뭐야?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져? 여기 동태평양 쪽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홍수, 폭우가 여기서 일어나고 대신에 서태평양 쪽이 하강기류가 되면서 구름이 안 생기면서 나 죽겠다 가뭄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엘니뇨다. 차가운 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문제를 봐봐요. 다 풀릴걸? 자, 가는 평상시다. 나는 엘니뇨다. 어때요? 맞잖아.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가 더 큰 거죠? 틀렸죠? 자, 디귿.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 가처럼 되면 가처럼 되면은 왼쪽으로 따뜻한 난류가 잘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이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온의 차이가 크잖아. 근데 나처럼 되면은 못 가니까 골고루 수온 차이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지. 따라서 틀렸죠. 답은 1번 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그치? 음,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대기 대순환의 모형이 나왔네. 자, 11번 여러분들이랑 풀어보세요. 자,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대기 대순환이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오늘 많은 내용을 했지만 뭐 어렵지 않죠? 음. 선생님한테 DM으로 정답을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바쁜 친구들은 DM으로 정답을 보내보세요. 음. 음. 어렵지 않지? 자, A는 가장 긴 글자 헤들리, B는 두 번째 글자 페렐, C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글자 수가 적어지네, 그치?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B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무슨 바람? 편서풍,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ABC 순환 나오는 건 4번 어때?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잘했어.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내용 다 했어. 오늘 할 건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264쪽부터 우리가 하면 되고요. 숙제로는 여기 263쪽까지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3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덥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 할게요. 특별한 질문 없으면. 괜찮을까요?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서 숙제 잘 보내주시고, 다음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제일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파트의 탑3에 들어가는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모두 다 참여해주기 바래요. 지금 못 온 친구들도 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다 참여해서 전기 파트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통합과학 다시 이어지는데, 통합과학 좀 자신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별로 부담 없으니까. 한번 반복하면 더 기분이 더 잘 알 수 있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 복습해서 계속 보면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되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 멋있게 잘 마무리합시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어요. 오늘 가서 잘 쉬세요. 안녕. 열심히 하세요. 네, 고생했어.